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지역에 1시간에 최대 71.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한평에서는 하천 수문을 열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도로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되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나이가 적용됩니다. 다만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4년생부터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에 완전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면 한일 사이의 수출 규제 현안은 모두 해제돼 수출입 절차가 원활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만취한 20대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 행인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에도 운전자는 차량과 인도 사이를 오가며 고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업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우리 국민 2명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외교부는 멕시코 경찰에 신속한 범인 검거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1시간에 최대 7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밤사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폭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밤사이 비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어딘가요? 네, 호남 쪽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한평군 엄다면에서 폭우로 불어난 하천에 수문을 열려던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실족해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과 소방이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한평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고 시간당 최대 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과 지하주차장,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에는 새벽 5시 기준 150건에 가까운 피해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풍암동과 금호이동 주민센터 일대 도로가 토사물에 침수됐고 광산구 우산동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남구 백운관장 일대가 물에 잠겨 소방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밤 10시 반쯤에 광주 북구 중림지하차도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면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북구 중흥동과 광산구 인곡동 일대 상가에서는 정전도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며 홍수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오르며 전북 정읍시 정오면 인근 정읍천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섬진강 유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며 전북 곡성군 금곡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네, 경남에도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죠. 네, 어제 낮 12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경남 남해 지역에서는 195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사천에는 161mm, 진주에는 13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인근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진주시 판문동 국도에서는 도로 옆 나무가 쓰러져 차량 통행이 한재 통제됐습니다. 신안동에서는 역류한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배수 작업이 진행됐고요. 하대동 김시민대교 인근 도로도 순간적으로 물이 차올라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지역이 확대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됐죠. 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 45분에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고 호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도 전남과 경남에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비해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북과 전남 동부, 경남 남해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전남 경남권 남부지방에서는 침수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무나 돌 조각과 섞인 흙탕물이 쏟아지는 산사태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 대피는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산사태는 전조 현상이 있어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대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순식간에 산 아래로 쏟아집니다. 나무와 돌이 포함돼 있어 보고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산사태에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산사태는 많은 비가 내려 토양이 잡아들 수 있는 수분량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에는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땅속 지하수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 발견 즉시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도 위험합니다. 산이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즉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48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예보가 전달됩니다. 위험성이 커져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이동하면 됩니다. 대피 시에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옆집을 확인해 이웃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지난해 서울에는 시간당 150mm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우 강도에 따른 위험과 예상되는 피해를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자동차는 지붕만 겨우 보이고 버스도 물이 유리창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의 시간당 강우량 자료를 보면 상황이 이해됩니다. 40년 전과 비교할 때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나타나는 빈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으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강수량의 총합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강수 일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위험도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는 굵어진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우산을 쓰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산이나 우비를 써도 옷이 많이 젖고 운전 중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때부터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 피해가 발생합니다. 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와이퍼를 사용해도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하수관이 역류하고 지하 건물의 침수도 시작됩니다. 허술한 축대는 무너지고 산사태 위험도 급증합니다.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비의 기세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배수로나 배수구를 청소하고 지하 공간에서는 차수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집중호우로 도심이 물에 잠겨 인명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두 대비와 점검이 부족했던 인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차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른 키보다 더 깊은 저수지가 된 도심 도로.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2014년 부산 동래구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침수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배수시설을 잘 갖추는 것만큼 평소 관리도 중요합니다. 배수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많은 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폭우가 갑자기 내리고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 시설에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구 역할도 중요한데 일부러 덮개로 막거나 각종 쓰레기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장마철 전에 잘 점검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지하 차도는 차량 진입을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아직은 건널 수 있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돌이키지 못할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당 지자체는 자동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해야 하고 없는 곳에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심 가운데 특히 해안 지역은 만조 시각을 고려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바다 근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이 많아 배수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물막이 판과 모래 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세대에 침수판,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예방적인 조치, 또 이런 물막이판이라든지 이 빗물바지 같은 것들 정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꼭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대비에도 침수가 생겼다면 바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침수 정보 지도를 활용하면 침수 예상 지역과 대피 장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상림입니다. 집중호우나 폭우가 내리면 계곡과 강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아차하는 순간 야영객들은 고립이나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홍성호 기자가 대피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능선사이 계곡은 30분 안팎 폭우에도 수심과 폭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텐트는 계곡 아래쪽보다는 위쪽, 가능하면 피난 대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만약 철수 시기를 놓쳤다면 텐트 안에 머물지 말고 즉시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어난 계곡물은 무릎 높이까지만 올라와도 사람이 넘어질 만큼 물살이 강합니다.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 등으로 깊이를 재고 수심이 허벅지 높이 이상으로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계곡을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기보다는 안전한 고지대로 피한 뒤 신고 후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등산 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면 산에 오를 때와 지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산하기보다 평평하고 안전한 위치를 찾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저체온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옷을 챙기고 랜턴 등 최소한의 비상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땅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산사태 발생 징후로 즉각 현 위치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강변 차박이나 계곡 텐트 야영은 피해야 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의 국회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자는 취지지만 익명 출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서인데요. 국회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은폐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병원까지도 더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더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꼴입니다. 이것을 조금 그래도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보호출산제입니다. 오히려 익명출산제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관련 단체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법안에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함께 모여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강기훈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아이의 알 권리 침해와 같은 보호 출산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선 그 방식과 시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엄호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킬러 문항 폐지를 내걸었던 야당이 이제는 4년 예고제를 운운하며 일선의 동료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변별력 유지에 필요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든 불안 마케팅의 산물이라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고등학교에서 수학한 범위 내에서 출제해도 얼마든지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애면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사교육 카르텔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조리 척결부터 출발해 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는 킬러 문항 방지법에 반대하면서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사교육을 때려잡는 것뿐이라며 교육이라는 100년 대계를 졸속으로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벌거숭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교육 때려잡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다고 사교육이 잡힐까? 또 정부가 킬러 문항에 집착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도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킬러 문항 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바람직한 수능 출제 방향을 두고 전문가와 함께 여야가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가 아니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수능 공정성을 강조했는데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선정한 킬러 문항 가운데 EBS 교재 연계 문항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는 답안을 요구하는 과정이 배배 꼬아져 있다며 공교육 밖 문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능 150일을 남겨둔 정책 변화에 대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래서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루어질 예정인데 참사 유족들은 다시 한번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헌법재판소에 모였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 마지막 날 거듭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 파면하라! 유족은 헌재 변론에 참석해서도 참사를 막지 못한 이 장관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도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고 참사 후에도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임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던 만큼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도 결과론적 시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사건 참사에 있어서 중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4차례 변론을 끝으로 공개심판 절차를 끝마쳤습니다. 관련 법은 탄핵 사건 접수 뒤 180일 안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해 이르면 다음 달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고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탄핵 국무위원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YTN 홍문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권정책 대응 모임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인권위원 자격은 고사하고 차관급 고위공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인물이라며 즉각 상임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말은 인권의식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에 복귀하면 방통위 업무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공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행정기관장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돼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어제 퇴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지난 3년은 순탄치 않은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기 마지막 1년은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느라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 부재와 정쟁 과잉의 시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행태가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내부 폭로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감사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40쪽 분량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사 실시 근거가 된 문건은 단 3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차명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직급을 올려주거나 또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는 회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모영신 씨는 아침마다 사내 어린이집에 2살 아이를 보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땐 밤 10시까지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제 주변의 가족이라든가 지인을 통해서 좀 애를 맡길 부분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느 정도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2년 동안 재택근무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키고 넷째를 낳으면 1년 동안 3천만 원 한도에서 육아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출산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친 거죠. 출산을 앞둔 구성원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하고 특별 제작한 의자와 등받이 등을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임원 구성원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임산부 지급 물품이나 출산 축하금 등도 회사의 배려와 축하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대부분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월 임금 500만 원 이상 노동자들은 80%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죠. 보통은 사용하지 않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동료 직원들을 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기업 자체 노력뿐 아니라 정부가 현재 한 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만 6살 아이를 강제로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또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학원과 교사는 양배추를 먹지 않으려 하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영어학원 만 6세 반의 점심시간. 식사가 늦어지는 원생 한 명에게 담임교사가 다가가고 아이는 급하게 손으로 입을 틀어 막습니다. 다른 교실로 아이를 데려가 꾸중을 이어가던 교사. 이번엔 아이의 팔을 잡더니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는 무릎을 꿇은 상태로 끌려갑니다. 이어진 수업 시간에도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교실 구석에 따로 앉아 수업엔 참여하지 못한 채 식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아이는 통틀어 1시간 반 가까이 식판을 마주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유는 양배추를 먹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CCTV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질질 끌리도록 끌고 갔어. 밤에 자면서 얘가 토를 해요. 토를 하고 정말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가 유독 식사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엄격했다는 학부모 증언도 나옵니다. 밥 먹다 갑자기 울더라고요. 뭐 그럼 먹지 마. 그랬더니 밥은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데 있어서 뭔가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잇따르는 학부모들의 항의에 학원은 담임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학부모와 원생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다 취재가 시작되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생의 편식 습관을 고치려 했던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교사도 자연스러운 훈육 과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제대로 된 훈육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편식 지도라는 그 이유로 아이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어야 되고 강압적으로 먹어야 되면 결국 식사가 즐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가 즐겁게 식사하는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억지로 먹이는 것도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그 판례가 있어요.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해당 교사가 맡았던 아동 8명은 모두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영어학원의 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신산업 하도급 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 미교부와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원래비를 금지한 이후 조종사들의 태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점거 등 불법 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월 수백만 원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건네지던 원래비.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조종사들은 태업 등으로 대응하며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원래비 지급 중단으로 준법 운행과 태업, 안전운행 등의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도 미치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행위 시 조종사의 국가기술 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의 불법 점거나 다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찬반 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도 위반 사례로 넣었습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서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서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특별점검을 통해 작업 전에 음주가 적발된 26명 가운데 1명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25명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사 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 장치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 부당한 작업을 시켰냐 아니면 주 52시간이라든지 근로시간을 어겼냐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싸움, 불신 이런 것들을 좀 점차적으로라도 좀 근거를 갖고 개선해보자는 거니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 현장에도 작업 기록 장치 도입을 의무화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행인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차량. 초록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이 차량에 전해졌는데도 운전자는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고개 운전을 이어갑니다. 뺑소니 질주는 1km가량 계속되다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25살 A씨가 낸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50대 남성 등 다른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요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테스트 요구할 수 있어요, 경찰관한테. 경찰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멕시코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오후 4시 50분쯤 멕시코 톨루카에서 우리 국민 2명이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톨루카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들로 사업차 멕시코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주재국 경찰에 신속한 범인 검거와 수사를 요청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장맛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밤사이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우 위기경보와 산사태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호남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남에는 호우경보가 전북과 경남 쪽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만 광주에 270mm 이상, 경남 남해에도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앞으로 호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영남에도 최고 8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며 호우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계곡이나 하천 등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침수나 고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 및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접근을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모레는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북 정읍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4시 20분에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부근 정읍천의 수위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의 강수량을 보면 고창군 심원면이 167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순창 154mm, 정읍 131.5mm, 부안 131.1mm, 남원 1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오전까지 전북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올해 여름은 엘니뇨의 발달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초강력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전망인데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딘지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2시간 이상 집중되면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여름 엘니뇨의 발달로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예년보다 커진 상황.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전국 8.2%에 달하는 지역이 시간당 30mm 이상, 1강우량 15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가장 커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이 11.72%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95%, 충남, 충북이 9%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도 5.12%나 됐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높은 경사도가 가진 곳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사태는 발생 30분에서 1시간 전쯤 징조가 있어 주의를 기울이면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도를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현재 산사태 예보와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산사태 위험 지도를 통해 내가 사는 곳의 산사태 위험 등급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는 기존 통계와 주변 환경 등을 바탕으로 산사태 위험 등급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호우 상황을 추가해 지역별 산사태 위험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침수 대비를 위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모래주머니와 물막이판 등을 설치합니다. 지하 공간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곧바로 지상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에는 구두나 슬리퍼보다 운동화가 안전합니다. 차량은 안전지대로 이동하거나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외출을 삼가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물은 멀리 피해갑니다.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 가정 내 전원을 차단합니다. 대피 장소를 미리 숙지하고 산사태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대피 시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네, 호우특보가 내려진 호남 지역에서는 하천 곳곳이 범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진강과 영산강 두 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CCTV 모습입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의 모습인데요. 정읍천 우안에서 하류 방향으로 본 정읍시 하천의 모습을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반대쪽에 마을이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물이 굉장히 좀 많이 불어나서 하천 유역으로 넘칠 듯이 현재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새벽 4시 2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고요. 정읍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서 지금 현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전남 곡성군의 금교 상황입니다. 섬진강 이 강 좌측에서 상류 방향으로 본 이 금곡교 하천의 모습이고요. 지금 육안으로도 다리 바로 밑까지 물이 불어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도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특히 전남 곡성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라서 앞으로 추가 피해를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홍수주의보 내려진 지역 함께 보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이후 벨라루스를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회담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인접한 발트 3국은 이번 반란을 하나의 악이 다른 악과 싸운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의 초청으로 파리에 모인 발트 3국 외무장관들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악한 세력끼리의 싸움이라고 평가합니다. From our perspective, it was one evil fighting another evil, but what we do not know how things are going to develop in coming days and weeks.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를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방위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It is important as well that we do ourselves as well more and more to invest our defense. So Estonian government has decided that next year defense spending will be 3.2% of GDP. 이번 반란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입니다. We should focus on our key priorities, strengthening defense and deterrence capabilities, as well as further increasing our support to Ukraine. Now is definitely not the time to slow down. 남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독일 외무장관도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Die Situation vom vergangenen Wochenende macht erneut deutlich, dass Putin mit diesem völkerrechtswidrigen Angriffskrieg auch die Sicherheit in seinem eigenen Land gefährdet.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벌어진 러시아 내부 반란은 유럽 국가들의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800명 이상을 구금했으며 이 가운데 77명을 처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현지 시간 27일 브리핑을 통해 독립조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강제 실종 등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전쟁 당사국 양측 모두에게서 관련 사례가 나왔지만 러시아군이 저지른 행위가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바그너 그룹과 이들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1년 동안 2조 5천억 원을 지출했다며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반란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바그너 그룹의 재정이 완전히 국가에 의해 보장됐음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란다며 국가 예산과 국방부를 통해 이 그룹의 자금을 전액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이 바그너 그룹과 수장에 지급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한중 관계 중시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자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지면에 소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27일자 이면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키려는 중국 측의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제목으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을 전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한국이 중국과 함께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고 양국 관계가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전달에 102.5를 웃도는 109.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망치 104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던 다누리가 임무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이 다누리는 연장된 임무 기간 동안 달 착륙 후보지 10곳을 더 촬영하는 등 당초 예정보다 더 많고 더 정밀한 달 정보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달 남극에 가까운 쉐클턴 충돌구입니다. 충돌구 가장자리, 암석이 굴러내려온 흔적까지 선명하게 촬영됐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나사 섀도우캠이 촬영한 곳으로 그동안 가려졌던 달 음영 지역을 희미한 빛으로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달 표면을 고해상도로 촬영해온 다누리의 수명이 2년 늘어나 오는 2025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발사부터 임무 궤도에 오르기까지 군더더기 없는 비행 덕분에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누리는 연장된 임무 기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기존보다 10여 곳 더 늘려 50곳 이상을 촬영하고 달 중위도 지역뿐 아니라 고위도 지역까지 평광 영상 촬영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나사 섀도우캠 역시 고위도 지역 내의 주요 연구 음영 지역을 선택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도 75도 이상 전 지역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가 1년 사용을 기준으로 설계돼 2025년에는 노후화로 인한 전력 생산과 배터리 저장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누리는 내년까지는 24시간 풀타임으로 작동하지만 임무 3년 차인 2025년에는 하루 16시간만 운영됩니다. 25년 3월하고 9월에는 개기호 시기 전체에 대해서 배터리의 에너지만 쓰게 되는데 연장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은 그때 꺼서 저희가 최소한의 장치만을 가지고서 운영함으로써 연구진은 다누리에서 얻은 자료로 2026년까지 달 착륙 후보지의 3차원 지형 영상과 달 표면 원소 자원 지도 등을 제작할 예정이며
우주 탐사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우주 탐사 자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가 히트곡 큐피드를 포함해 데뷔 음반을 총괄 지휘한 프로듀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안성일 프로듀서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일 프로듀서는 피프티피프티의 데뷔 프로젝트를 진행한 프로듀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음원 큐피드를 순위권에 올린 주역으로 꼽힙니다. 그룹 뉴진스가 미국의 음악 매체 롤링스톤이 선정한 미래 음악 산업 기대주 25인, 이른바 퓨처 25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롤링스톤은 퓨처 25 명단을 발표하면서 뉴진스는 지난해 신선한 앨범 발매 전략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그룹이라며 올여름 새로운 음악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진스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나올 새 앨범은 전작과 비교해 음악 장르와 안무에서 더 다양하고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퓨처 25 명단에는 힙합 크루 바밍 타이거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